일주일 사이에 1,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저 여름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섭씨 45도. 유럽 역사상 최악의 살인 폭염 앞에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던 유럽 전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 세계의 이목이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에어컨 보급률 98%. 펄펄 끓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시원한 천국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입니다. 단순히 에어컨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독보적인 인프라와 기술력,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K쿨링의 비밀에 지금 유럽 전역이 경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며 유럽이 한국에 SOS를 친 진짜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28일, 단 일주일. 유럽에서 1,300명이 넘는 사람이 열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닙니다. 그냥 여름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던 대륙에서 사람이 더위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콜먼입니다. AP통신 소속 파리 주재 특파원으로 유럽을 담당한 지 5년이 됐습니다. 허리케인, 산불, 홍수. 저는 꽤 많은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달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쓰러지고 있었으니까요. 6월 하순, 저는 파리 북동쪽 외곽의 한 공립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까지 들 것이 줄지어 나와 있었고 간호사들은 뛰다 못해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과로로 먼저 쓰러질 것 같은 풍경이었죠. 제가 담당 의사에게 오늘 몇 명이나 왔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이랬어요. 그날 스페인 남부 안두아르에서는 기온이 45.1도를 찍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피소스에서는 44.3도를 기록하며 프랑스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가 경신됐고 파리 시내도 40.9도까지 올랐습니다.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사상 최고 기록이라는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라마다 갱신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6월 21일 이후 일주일 사이에 유럽 전역에서 1,300명 이상이 고온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중 프랑스에서만 약 1,000명의 초과 사망이 집계됐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센 300명. 대형 항공기 사고가 났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폭탄도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그냥 더위입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밀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온이 올라갔을 뿐인데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에펠탑이 오후 4시에 조기 폐장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파리의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탈수와 열사병 우려로 9월로 연기됐고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섭취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강과 분수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다 익사한 사람이 프랑스에서만 74명, 그 대부분은 안전관리가 없는 수역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특파원으로 부임하면서 막연하게 믿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선진국이니까 위기 앞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오래된 문화유산, 정교한 복지제도, 촘촘한 공공의료망. 이 대륙에는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복도에 줄지어 선 들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뒤지던 중 저는 한 가지 숫자에 눈이 멈췄습니다. 국가별 에어컨 보급률 비교표였습니다. 미국 90%, 일본 91%, 유럽 평균 20%.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의 맨 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과쇼 카퍼센터.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미국보다 높습니다.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에어컨이 거의 없는 유럽과 비교하면 사실상 다른 세계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이 이 수치에서 세계 1위라는 건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타일까 싶어 2번을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장장은 기사 마감에 쫓겨 그 숫자를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파리의 열대 속에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은 98%일까? 더위가 심한 나라야 아시아에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이 저 숫자에서 세계 정상에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이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이 이 여름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헤치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같은 더위 앞에서 어떤 나라는 살아남고 어떤 나라는 무너지는가?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마트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에어컨을 사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라 불리는 곳에서 사람들은 땡볕 아래 수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동나자 중고 제품의 가격이 신제품을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병원 취재를 마친 다음날 저는 파리 외곽의 대형마트 주차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였는데 이미 줄이 마트 건물을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에어컨 상자가 들려 있었고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고가 다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줄 끝에 서 있던 60대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새벽 6시부터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신 90세 넘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선풍기를 틀어드려도 뜨거운 바람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어컨 하나를 사러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아들. 그것이 지금 유럽의 여름이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에어컨 코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가격표만 남아 있었고 실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언제 재입고가 되냐고 물었더니 공장에서 물량이 오는 대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며칠을 기다려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정가 400유로짜리 이동식 에어컨이 중고로 550유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 제품보다 비싼 중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미국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90%입니다. 텍사스의 폭염, 플로리다의 습기, 애리조나의 사막 더위.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날 수 없는 나라가 됐고 그 경험이 인프라로 굳어졌습니다. 어지간한 건물엔 중앙냉방이 들어가 있고 에어컨 설치는 특별한 절차 없이 며칠 안에 해결됩니다. 저는 에어컨이 없는 여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달랐습니다. 유럽 전체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20%, 프랑스는 25% 수준입니다. 내 집 중 3집에는 에어컨이 없다는 뜻입니다. 파리에서 생활한 5년 동안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여름은 원래 선선했으니까요. 창문을 열고 자면 충분했고 카페 한 잔 들고 그늘에 앉으면 버틸만 했습니다. 그게 유럽의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리의 기온은 40도를 넘겼습니다.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만 들어오고 그늘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 사람들이 열업을 나던 방식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기사 작성을 위해 각국의 에어컨 보급률 통계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국 90%, 유럽 평균 20%, 프랑스 25%. 표를 훑어내리다가 메뉴에 적힌 숫자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과쇼 카퍼센터. 전날 밤에도 한 번 봤던 숫자인데 낮에 마트 앞에서 본 장면들이 겹치자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보다 높고 일본보다 높고 세계에서 에어컨이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 원출처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였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 98%. 수치가 흔들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마트 문이 닫힐 시간이 됐는데도 주차장 앞에 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이 대륙은 이 더위를 준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 없음의 대가를 지금 이 사람들이 몸으로 치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재난을 취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피해가 자연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인가? 허리케인이 도시를 삼키는 건 자연입니다. 하지만 제방이 무너지는 건 사람이 만든 실패입니다. 이번 유럽의 폭염을 취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온이 올라간 건 자연입니다. 하지만 그 기온 앞에서 도로가 녹고 기차가 멈추고 발전소가 꺼지는 건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취재를 위해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에는 아우토반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으로 유명한 유럽이 자랑하는 고속도로 인프라입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염에서 아우토반 노면 아스팔트가 녹아내렸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일부 구간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통행이 제한된 구간이 속출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아예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독일 도로청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우토반은 최고의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40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이 정도로 오래 지속될 거라는 가정이 설계 기준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설계 기준에 없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하면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로가 그냥 더웠을 뿐인데 녹아내렸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 유로스타를 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 터널 철도입니다. 유럽 교통망의 핵심이자 수백만 명이 매년 이용하는 국제 노선입니다. 그런데 열차가 출발 예정 시각을 한참 넘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안전 점검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국인 비즈니스맨이 혀를 찼습니다. 올여름만 벌써 세 번째라고. 그가 짐을 다시 챙기는 동안 저는 플랫폼을 내다봤습니다. 내일이 열기에 뒤틀리면 고속열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물리법칙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물리법칙이 유럽의 국제철도망을 이 여름 내내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원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합니다. 에너지 자립의 상징이자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냉각가스의 강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인근 강이나 바다의 물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폭염이 길어지면서 강물 온도가 기준치를 넘어서자 안전 규정에 따라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위를 식혀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전력을 생산해야 할 발전소가 멈춘 겁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더울수록 전력 수요는 올라갑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하고 냉장고가 더 자주 돌아가야 하고 병원의 의료 장비가 쉬지 않고 가동돼야 합니다. 그런데 더울수록 전력 생산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쪼그라드는 상황. 이게 지금 유럽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도로가 녹고 기차가 멈추고 발전소가 꺼졌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장면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럽의 인프라는 지금의 기후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이 문장 앞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도 폭염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피닉스는 여름마다 45도로 웃돌고 텍사스는 전력망 붕괴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미국은 적어도 수십 년에 걸쳐 더위에 맞게 인프라를 조정해왔습니다. 에어컨이 건물 설계의 일부가 됐고 도로 포장재 기준도 지역 기온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며칠째 머릿속에 걸려있던 그 숫자 98%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 보급률이 98%라는 건 그 나라의 건물 설계와 전력망과 행정, 시스템이 모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백만 대의 에어컨이 동시에 돌아가도 전력망이 버텨야 하고 실외기를 달 수 있는 건물 구조여야 하고 설치를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되는 행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 즉 도로와 철도와 발전소는 사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륙의 인프라는 지금의 기후에 맞게 준비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98%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도 뭔가 다른 준비를 해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마감 이후에도 그 신호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건물의 높이가 같고 외벽의 색깔이 같고 창문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설계된 통일감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 부임한 첫날 그 아름다움에 압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파리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를 만난 건 폭염이 한창이던 6월 하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넣은 지 사흘 만에 잡힌 자리였습니다. 담당자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특유의 차분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건축 규제 체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어느 한 건물이 그 맥락을 깨트리는 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흘 전 병원 복도에서 봤던 들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다는 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위로 열기를 내뿜는다는 이유입니다. 샹젤리제 인근, 마레지구, 몽마르트르 주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구역일수록 규제는 더 촘촘합니다. 수백 년 된 석조 건물 외벽에 구멍을 뚫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허가를 받는다 해도 설치 위치와 크기와 방향까지 모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더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냐고.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니까요. 도시의 정체성. 저는 그 단어를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규제는 건물 외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먼저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자가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거기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입주자 전체가 모이는 총회를 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거기서 다시 과반의 동의를 얻어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유럽 전역의 에어컨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8%가 에어컨이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을 달겠다고 하면 이웃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총회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시청에 설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설치 위치와 방향, 보행자 동선과의 관계를 직접 확인합니다. 저층엔 달 수 없고 보행로 쪽으로 시르기 바람이 향해서는 안 되며 건물 외관과의 조화도 심사 대상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설치 기사가 오기까지 통상 한 달에서 세 달이 걸립니다. 올여름에 신청하면 내년 여름에나 에어컨을 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청을 나오면서 잠시 길 위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이나 LG에 전화 한 통이면 일주일 안에 설치가 끝납니다. 저도 미국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본 적이 있는데 사나흘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석 달이 걸립니다. 그 석 달 사이에 지금 이 여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죽어갑니다. 파리의 건물은 아름답습니다. 두꺼운 석조 외벽, 높은 천장, 남향을 피한 창문 배치, 덧문과 차양막. 이 모든 것이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기 위해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지혜입니다. 냉방이 필요 없던 시절 그 지혜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석조 벽돌은 낮 동안 햇빛을 흡수해 열을 내부에 가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 두꺼운 벽 안쪽까지 열이 스며들고 밤이 돼도 그 열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창문을 열어도 들어오는 건 뜨거운 공기뿐입니다. 수백 년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을 가두는 오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규제를 만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파리의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진심이 있었고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학이 설계된 시절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는 다릅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안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버텨낼 수 없는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와 살아남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붙잡은 채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에어컨을 살 수 없는 이유가 규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설사 규제를 통과하고 주민총회의 동의를 받고 시청 허가까지 받아냈다 해도 넘어야 할 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유럽의 전기요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배, 3배, 어떤 나라에서는 4배까지 뛰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오른 게 아닙니다. 매수로 올랐습니다. 저는 파리 외곽에 사는 40대 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맞벌이였고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오래된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에어컨을 사지 않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에어컨까지 틀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얼마나 깊이 의존해 왔는지는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유럽 각국은 공급이 끊기자 에너지 가격이 수직으로 치솟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그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보조금을 투입해 요금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 실제 에너지 비용은 여전히 높습니다. 유럽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재 한국의 3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에어컨은 그냥 사치품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물건이 됩니다. 가뜩이나 설치에 석 달이 걸리는데 막상 틀었다가 요금 폭탄이 나오면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서는 겁니다. 에어컨을 사지 않는 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는 현실. 이게 지금 유럽 중산층 가정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층위가 있었습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에어컨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단순히 비싸서 안 튼다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을 트는 행위 자체가 환경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패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8%가 에어컨이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의 냉매는 강력한 온실가스이고 에어컨이 내뿜는 열기는 도심 열섬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지금 이 여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파리 시내의 한 환경단체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에어컨을 대량으로 보급하면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그 전력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화석연료를 태워야 하며 결국 기후변화를 더 빠르게 앞당긴다는 논리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에서만 수십 명의 노인이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철학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여름 파리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전기요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3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원전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합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유럽 내에서도 부러움을 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염에서 일부 원전이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냉각수로 쓰이는 강물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 그 아이러니가 전력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규제가 설치를 막고, 요금이 사용을 막고, 인식이 선택을 막습니다. 거기에 전쟁이 에너지 구조를 흔들고 기후가 발전소를 멈춥니다. 에어컨 하나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에너지 구조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밖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해왔을까? 저는 그 질문을 안고 다음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자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곳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폭염을 취재하면서 저는 계속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규제가 막고, 요금이 막고, 인식이 막는다면 그 장벽들을 넘어선 나라는 어디인가? 그 답이 자꾸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에어컨 보급률 98%, 유럽 평균 20%와 비교하면 사실상 다른 행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이어가면서 저는 그 숫자 뒤에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에어컨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엔 일부 호텔과 사무용 건물에만 있던 것이 1990년대를 거치며 가정으로 빠르게 퍼졌고 2000년대 이후 사실상 보편적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높은 습도가 에어컨을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만들었고 그 수요가 기술을 키웠습니다. 더 효율적인 에어컨, 더 조용한 에어컨, 더 좁은 공간에 맞는 에어컨. 수십 년간 쌓인 실전 경험이 기술이 됐습니다. 설치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삼성이나 LG앱에서 신청하면 돼. 보통 사나흘, 성수기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오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주민총회 동의를 받고 시청 허가를 기다리고 공인 설치기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빠르면 한 달, 보통은 석 달입니다. 한국에서는 앱으로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같은 에어컨인데 두 나라에서 설치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최대 10배를 넘습니다. 행정의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건물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주거 건물들은 에어컨 실외기를 달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외벽에 실외기 브래킷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고 배관을 빼낼 수 있는 구멍도 미리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의 석조 건물처럼 외벽에 구멍을 뚫는 일 자체가 논란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력망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여름 폭염 시즌에 수백만 대의 에어컨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그 부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가 설계돼 있고 전력 당국은 매년 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해 대비합니다. 에어컨이 보편화된 나라는 에어컨이 만들어내는 전력 수요까지 시스템 안에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반면 유럽은 에어컨 보급률이 20%였던 시절의 전력망 기준으로 지금의 폭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경험이 시스템이 된다. 한국은 수십 년간 여름 폭염을 겪으면서 그 경험을 건물 설계에 녹였고 행정 절차에 반영했고 전력망 계획에 담았습니다. 더위와 싸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위에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은 달랐습니다. 원래 더위가 심하지 않았던 대륙이었기 때문에 더위에 맞서는 시스템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공백이 지금 이 여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녹고 기차가 멈추고 병원이 넘치는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파리 특파원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열대야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고 닫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태평양 너머의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이 순간 수천만 명이 에어컨 아래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붙여넣은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저는 이걸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유니2님과 함께 합의해온 방식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인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 10년 전 워싱턴 특파원 시절 함께 일했던 친구입니다. 파리에서 유럽의 폭염을 취재하는 동안 자꾸 한국이 머릿속에 걸렸다고 한국의 여름은 지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덥기만 한데 뭐 그냥 여름이지. 에어컨 틀면 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는 그날도 38도였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방엔 에어컨이 있었지만 거리로 나서는 순간 그 냉기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지하철역은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의 경계가 이 도시에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박진우의 말대로 한국의 에어컨은 특정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고 편의점에 있고 버스에 있고 지하철에 있습니다. 카페도 식당도 병원도 학교도 어디를 가든 냉기가 따라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 전체에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에어컨 보급률 98%라는 숫자가 단순히 가정집 숫자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1994년 극심한 폭염을 겪었습니다. 그 여름 서울의 기온이 38도를 넘겼고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충격이 한국 사회에 각인됐습니다. 이후 에어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됐고 정부는 폭염을 공식적인 자연재해로 지정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폭염경보 기준을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전국에 배치했습니다. 경험이 시스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두 회사는 단순히 에어컨을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한국의 혹독한 여름을 버텨낸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내며 기술을 키워온 기업들입니다. 더 조용하게,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르게 냉방하는 기술. 그 경쟁이 세계 최고 수준의 냉방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유럽 최대 공조기업인 독일 플렉트 그룹을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부터 가정용 히트펌프까지 단순히 에어컨을 파는 게 아니라 유럽의 냉난방 인프라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LG전자는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1000여 세대 규모의 대형 주거단지에 고효율 히트펌프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남유럽 5개국에 이미 10만 가구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를 완료한 실적 위에서 나온 수주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취재 초반에 가졌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유럽은 선진국이니까 위기 앞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흥미로운 건 유럽이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어디냐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마트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집어든 에어컨 상자에는 삼성과 LG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가 히트펌프 보조금, 정책을 설계하면서 참고하는 기술 기준에는 한국 제품의 성능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에어컨 없이 살아온 대륙이 에어컨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 지금, 그 수요의 한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의 혹독한 여름이 만들어낸 기술이 지금 유럽의 살인적인 여름을 막는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수많은 나라의 이야기를 취재해왔지만 한 나라의 경험이 이렇게 선명하게 다른 대륙의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장면은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더위를 견뎌온 시간이 더위를 이기는 기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에 붙여넣으신 내용은 외부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저는 이걸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유니2님과 함께 합의해온 방식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감동적인 결말을 쓰는 게 제 일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마지막을 쓰면서도 저는 과장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제가 유럽 특파원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취재였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저는 파리 북역 근처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그날도 39도였습니다. 카페 안은 낡은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면서 지난 3주간의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2센 300명. 단 일주일 사이에 유럽에서 더위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프랑스에서만 약 1000명의 초과 사망이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유럽의 폭염이 매년 더 강해지고 더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해의 기록이 내년에는 평범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은 왜 이렇게 취약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 3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건축 규제가 에어컨 설치를 막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에너지 구조를 흔들었고 에어컨을 환경 파괴로 보는 뿌리 깊은 인식이 선택을 가로막았습니다. 거기에 석조 건물은 열을 가두는 구조였고 원전은 냉각수 온도가 오르자 멈춰야 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한국도 폭염이 심한 나라입니다. 여름마다 35도를 넘기고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폭염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에어컨 보급률 98%라는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에서 옵니다. 설치가 빠른 행정, 실외기를 달 수 있는 건물 구조, 수백만 대의 에어컨이 동시에 돌아가도 버티는 전력망, 그리고 수십 년간 더위와 싸우면서 쌓아온 기술력,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상적인 나라로 그릴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보급률이 높다는 건 전력 소요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 탄소 배출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에어컨을 경계해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실 앞에서 그 경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에어컨 보급률이 아닙니다. 더위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바꿔온 태도입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냉방을 고려하고 설치 행정을 간소화하고 전력망을 여름 수요에 맞게 키우는 것. 이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그 시작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내년 여름이 올해보다 더 뜨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업을 인수했고 LG전자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주거단지에 히트펌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냉난방 인프라를 바꾸는 일에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어쩌면 유럽의 변화는 법이나 정책보다 먼저 시장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들어오는 기술, 그 기술이 쌓이면서 바뀌는 인프라, 그 흐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다음 여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그리고 그 준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기를. 취재를 시작할 때 저는 유럽의 폭염을 기록하러 왔습니다. 취재를 마칠 때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더위 앞에서 어떤 나라가 살아남는가는 운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해 왔는가의 문제입니다.